500원은 원가에 못 미치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300억을 상생에 활용하겠다, 상생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가에 못 미치는데 그 할인하기 위한 비용, 보존하는 비용을 백종원 씨가 다 메꿔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개별 영업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은 좋아하겠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시적인 이벤트니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지금 막 시끄러운 문제점, 그거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시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건 요거고 그건 그거다. 요걸로 그거를 감추는 건 아니다.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테무는 미국을 선택하고 알리는 한국을 선택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리가 뭐 진짜 그야말로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0억 페스타, 1,000억 원 손해보더라도 1,000억 원을 손해보더라도 더 싸게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유통시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저께 뉴스 보니까 네. 세븐브로이 그 곰표 맥주 있잖아요. 네네네. 계약관이 끝나가지고 그 상표권자가 대한제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표 밀맥주라는 그 상표를 가지고 있는 대한제분이 이제 그 제조사를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제주 맥주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2018년에 그 뉴트로 열풍이라는 게 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트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 오래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레트로가 복고라는 뜻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뉴자를 붙여가지고 뉴트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뉴트로 열풍이 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Z세대라든가 젊은 세대는 옛날 거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촌스러운 걸 더 재밌게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뉴트로가 복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수 그다음에 할머니의 품안 같은 그러한 이제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요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가 그런 이제 뉴트로의 그야말로 가장 그 효과를 본 그러한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밀가루 느낌. 순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느낌도 있고요. 거기 이제 곰의 그림도 굉장히 이제 푸근한 느낌. 귀여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곰표라는 글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것이 굉장히 힐링을 주고 그 할머니의 품안 같은 어떠한 옛날의 따뜻함을 준다 해가지고 그 곰표 브랜드가 굉장히 콜라보를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테라카스 뭐 다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 맥주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CU하고도 콜라보했고, 그다음에 뭐 LG라든가 뭐 또 애경 뭐 이쪽하고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가장 성공을 한 게 이제 곰표 밀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곰표 밀맥주를 사실은 성공시킨 데는 그 세븐브로이의 그 공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친구들이 사실 다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븐브로이라는 그 수제 맥주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만 이제 곰표를 갖다 붙인 거죠. 로얄티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우리 곰 좀 쓸게요. 그렇죠. 네, 하면서 맥주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맥주는 세븐브로이가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도용을 할 때나 브랜드를 만들 때 곰표 저 어떻게 밀가루 회사 걸 갖다 쓸 생각을 했어요. 기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맥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희 그 소비자들이 맥주는 그냥 진로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있죠. 카스하고 롯데. 그다음에 아니죠. 오비 맥주의 카스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 두 가지밖에 뭐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제 맥주라든가 외국 맥주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맥주 맛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뭘 골라 먹을까 막 그런 재미에 들떠 있는 순간에 요 곰표 밀맥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밀맥주기 때문에
요 소비자한테 수제 맥주의 본연의 어떠한 퀄리티라든가 이러한 느낌을 딱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저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2023년 3월에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우리 곰표 브랜드 쓰기로 했는데 대한제분 입장에서는 네. 이제 너희는 이제 그만 써. 그만 써.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제조할 다른 회사를 찾을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주 맥주로 그 제조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맥주의 그 중요한 건 맥주를 만드는 그 기술인데 네. 그거는 세븐브로이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네네. 대한제분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대한제분은 네. 상표를 제공하는 거고 제주 맥주가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저기 대한제분이 이제 수출에 관련된 거는 수출용 맥주는 우리 회사에 납품해라. 이렇게 세븐브로이에 요구를 했어요. 아, 이제 계약 너희가 종료- 팔지 말고 네. 우리한테 줘. 우리가 팔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의 성격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처음에는 세븐브로이가 동등하게 너희 브랜드 곰표 귀여우니까 우리가 이거 차용해서 잘 만들어 볼게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하도급처럼 하도급처럼. 우리한테 납품해. 그러니까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한테 요구를 한 거죠. 우리한테 수출용을 우리한테 납품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왜 들어줬대요?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세븐브로이 입장에서는 네. 이제 요 곰포 밀맥주가 너무나 잘 나가고 그 세븐브로이 매출의 거의 9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도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수출용 맥주를 대한제분에 납품을 하면서 대한제분이 저기 성분 분석표 네. 그다음에 영양 성분표, 그다음에 거래처 명단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거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레시피를 준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주처에서 달라면 안 주기 어렵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세븐브로이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기 성분 분석표라든가 영양 네. 성분표 뭐 이런 거를 다 줬는데 그거가 이제 레시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제주 새로운 이제 맥주 회사. 네, 거기서 다시 만들 때는 네. 근데 맛을 보면 예를 들어 이게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맛을 보면 아 여기 거 베꼈다 네. 새롭게 만들었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베꼈네. 지금 이제 하지만 이게 그 뭐 법정에 가야 법적으로는 복잡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법정에 가야 이제 판결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은 세븐브로이가 사실상 다 만든 그걸 대한제분이라는 거대 기업이 사실상 뺏어간 거다 해서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결국은 이 대한제분은 상표만 제공을 해가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매출액 대비 이 상표 사용료만 받기로 했는데 이제 지금 제주 맥주로 제조회사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둘 간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억울하다. 세븐브로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요게 계약이라는 게 이게 모든 거래라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는 거냐.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거냐. 그러한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이제 불매운동이 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주 사건인데 네. 젊은 층에서는 이거 굉장히 논란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나는 뭐 미워서 뭐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 교수님은 유통 전문가시니까 네. 이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사실은 이제 지금 법정에 갔는데 뭐 아직까지 결론이 뭐 확실히는 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마실 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식품은 저는 레시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레시피에 따라서 네.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에 그 성분 분석표라든가 영양 성분표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저기 세븐브로이에서 들어주었다. 그 왜 들어줬냐라고 이제 세븐브로이 바보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세븐브로이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 이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거 계속 가져가면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해서 약간 의뢰 입장에서 그거를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그 레시피에 해당되는 성분 분석표라든가 영양 분석표 그거를 넘겨준 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정 가서도 아이고 당신들 어쨌든 줬잖아 그 표를 레시피를 일종의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레시피라는 게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코카콜라가 100년 동안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탄산음료 안에 그 성분 그렇죠. 그거의 보완의 기술이다. 네. 코카콜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그 성분을 이게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전 세계 그렇게 코카콜라 공장이 많은데 그 기술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텔레비에 뭐 네. 줄 서는 식당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그 저기 주인 할머니가 이 노하우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노하우라든가 레시피가 네. 그야말로 손님을 꼬이게 하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 한참 창고 뒤지다 보니 며느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라면 스프가 잔뜩 나왔다는 농담입니다. 네. 아, 네. 백종원 씨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뭐 백종원 그 대표께서 그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츠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백종원 씨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된다. 하나는 자영업자들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로 나눠서 볼 수가 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는 뭐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또 가격을 뭐 아주 저기 싼 것처럼 했는데 가격을 뭐 알고 보니까 별로 싸지 않더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의 관계에서는 그 자영업자 뭐 이 프랜차이즈 백종원 씨의 뭐 인지도를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신청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네. 막상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사업이 이제 접고 떠난 그러한 자영업자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라든가 또 재료를 공급할 때마다 뭐 다른 데서 못 받게 하고 재료를 공급받는데 그게 은근히 비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또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텔레비로 이제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많이 여러 봤어요. 가지 네, 많이 봤는데 그 사실은 백종원이라는 분도 그렇고 텔레비에 나오는 이제 셰프들이 그 저기 뭐랄까 셰프로서의 오소리티 권위를 저희가 이제 인정을 다 해드리죠. 너무나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 식당에 줄 서시고 그래서 그 골목 식당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골목 식당이 그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식당들이 맞추지 못하는 그런 점들도 있죠. 그래서 음식의 뭐 맛이라든가 또 인테리어라든가 고객 대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라는 그러한 점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또 이렇게 밥벌이를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물에다 손 놓고 또 저기 고객 중에는 좀 뭐 진상 이상한 고객도 분도, 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가장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고 그 지적 중에 상당 부분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적도 한 20-30% 정도는 아니 근데 있고. 아무리 백종원이라도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맛이라는 게 무슨 딱 그 해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정해져 아니고. 있는 건 네. 아니고 또 고객도 고객마다 또 취향이 또 다 다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분의 컨설팅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게 이제 너무나 약간은 거칠게 이제 지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적받는 자영업자들이 내 주장도 나는 이래서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면 백종원 씨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래도 PD가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는 모든 장면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기 논문 심사 받을 때도 네. 엄청나게 깨집니다. 교수들한테.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심하게 깨는 편이십니까? 아니죠.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래도 뭐 20, 30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을 때 이건 옳은 거야 해가지고 무작정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종원 씨는 좀 어떤 경우에는 그 선을 넘더라. 이 네.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게 백종원 씨의 캐릭터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방송에서 요구하는 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깨져요. 직장 가도 깨지고, 그 다음에 논문 심사 받을 때도 깨지고, 번번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깨질 때 뒤돌아서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정말 기분은 나빴지만 옳은 지적이었다 싶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억울할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옳은 지적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는 아마 거죠. 이제 제가 굳이 뭐 저 백종원 씨를 저 변호할 이유는 없지만 네. 프로그램 재미상 그런 구도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근데 네.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축적되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네. 백종원이라는 성공한 사업가는 유명 브랜드를 참 경제성 있게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가진 식당들이 들어와서 골목 식당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만드는 일종의 네. 포식자냐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들 쫙 있는데 백종원 브랜드가 와서 탁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포식자냐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바꿔서 우리 장사 좀 더 잘해봅시다. 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구원자 이 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 전에 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명은 뭐냐. 일단 퀄리티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를 가면 나오면서 아, 돈 아깝다. 10,000원 손해봤네. 15,000원 손해봤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대신 또 이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 이게 그 맛의 획일화랄까? 그래서 조금 이거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거 맛이 너무 획일화돼서 대한민국의 그 식문화가 세계적인데 이게 너무 획일화되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겠다 뭐 싶은 걱정도 있어요. 네, 그런 점이 네. 있고. 그러면 이제 백종원 씨로 돌아가서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혹은 백종원 씨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가 백종원 씨 홈페이지에 제가 더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브랜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사회자님. 한 더본 코리아에 네.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네, 맞히셨네. 네.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브랜드가 이제 20개니까 어떻게 보면 백종원이라는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오소리티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브랜드 20개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약간 이게 너무 포식의 느낌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좀 다양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심층적으로 브랜드가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포식에 대한 네. 포식은 다른 말로 해서 획일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걱정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하나의 좀 지금 분기점이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이라는 기업가는 본인의 레시피를 온 국민에게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맛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레시피를 오히려 차용해서 가져가서 자기의 브랜드에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골목 식당을 제가 자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네요. 네, 골목 식당을 이제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 슈츠로 돌아다니는 거 위주로 해서 제가 골목 식당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거슬린 게 이 레시피 좀 물어봐 봐. 그러니까
아,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저기 인터넷에 보면 백종원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백종원 씨가 그 레시피를 알아갖고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개인의 그 아주 뼈 때리는 노력을 토대로 해서 만든 레시피다라고 네. 하면 그게 꼭 전 국민에게 그 식당 주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식당 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자기의 레시피를 전 국민에게 퍼뜨리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레시피 좀 알아갖고 와라고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줬다. 그럼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뭐 방송하는 PD나 뭐 이런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싫은데 그거를 그냥 넘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여론의 질타를 막고 또 더본코리아는 지금 상장한 지 한 석 달, 넉 달 만에 이제 주가는 교수님 주가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반토막 났거든요. 아, 네. 그래요? 투자자들도 손실을 많이 보고 여기저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백다방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500원은 원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원가에 못 미쳐. 그런데 요즘 뭐 원가 120원 논란도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요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 커피를 먹기만 한 사람이어갖고 자료를 보니까 500원은 원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0원 받고 팔겠다. 그게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아메리카노 500원도 있고요. 또 뭐 카페라떼 뭐 1,000원도 있고 뭐 한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면 500원, 1,000원에 파는 것도 있지만 1,000원을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인 줄 알고 했다가 1,000원 깎아줍니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500원, 1,000원을 받는 건지 1,000원을 깎아주는 건지 그걸 확실히 알고 주문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500원은 원가에 못 미치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300억을 뭐 이제 기부한 뭐 그거를 뭐 네. 이제 상생에 활용하겠다, 상생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가에 못 미치는데 그 할인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원가에 못 미치니까 그 보존하는 비용을 백종원 씨가 다 메꿔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메꿔줄 것 본사에서? 같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 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네, 개별 영업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은 좋아하겠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시적인 이벤트니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지금 막 시끄러운 문제점, 그거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시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요건 요거고 그건 그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걸로 그거를 감추는 건 아니다. 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거를 이벤트를 하시면 소비자 좋죠. 일단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싸게 먹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본 코리아에 대한 또 감정이 조금 이제 풀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를 잘못했다든가 네.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네. 그래서 물론요. 네. 그 문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반복은 안 될 거다. 그 반복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 백종원 씨의 뭐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상장을 할 때 네.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장 기업 공개에서 성공한 제일 좋은 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네네. 올라가고 배당 많이 하고 그러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네. 프랜차이즈는 네.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물론 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혁신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면 되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자영업 점주분들에게
많이 뽑으면 이 기업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수많은 자신의 가맹점주들에게 백종원이 좋은 기업가가 돼서 그분들 살게 잘해주면 이 기업은 수익이 안 나서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수익을 뽑아내서 더본코리아라는 모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래서 나는 참 균형점을 맞추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요새 그 모든 기업들이 그 추구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경영학 뭐 원론 이런 거 들을 때 기업의 목표가 뭐냐? 이윤 극대화다. 근데 요새 이윤 극대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예요? 100년 기업, 200년 기업.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빨리 단기적인 거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정말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 이게 음식이라는 것도 그냥 빨리 만들려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무르익어가지고 한국의 식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한 템포 늦추고 조금 다지는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프랜차이즈와 본사와 같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유, 그럼요. 크게 공감이 됩니다. 네. 브랜드가 뭐 20개 제가 가까이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이 기업하시고 숫자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은 아 정말 철없는 소리 하네. 뭐 이럴까봐 좀 근데, 걱정은 됩니다만. 근데 뭐 서구 자본시장을 봐도 네. 그 소비자들에게 오래오래 사랑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식품은 아니 막 날림으로 만들면 그때는 잠깐 맛있어도 금방 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오래 못 가죠. 그럼.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본코리아의 더본코리아도 브랜드들이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변곡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에 기여하신 것도 저는 정말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기되는 문제점, 그거를 잘 보완하시면 정말 이제 소비자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회에도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여하는 좋은 기업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계로 돌아와서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산업 구조. 네. 그래도 이제 유통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마트 이런 데는 뭐 희망퇴직 받는다 그러고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우리가 흔히 뭐 C커머스라고 언론이 부르던데 이제 뭐 그야말로 공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일단 우리 오프라인 업체들 홈플러스도 뭐 메일유업이나 뭐 이런 데서 유통 이제 그 언제 돈 떼일지 모르니까 물건 안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홈플러스 비단 홈플러스뿐만 아니고 우리 오프라인 이 3사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쨌든 장 보러는 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막 코로나 때 막 굉장히 이제 그게 속도가 빠르다가 지금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온라인 쇼핑이 워낙 편리하고 그 배달 인프라나 이런 게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식품 같은 거 뭐 무거운 거 들어 나르느니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면 들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 앞에 딱 갖다 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산자부에서 4월 달에 발표한 거 주요 유통업체의 비중을 보면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50% 넘어가고 한 54.4%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증가될 걸로 제가 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급할 때 오프라인에 갈 곳이 없는 것도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가속화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대형 할인마트 있고 네. 또 백화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그다음에 이제 또 골목에 들어와 있는 슈퍼마켓 SSM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요 저기 뭐랄까 그
뭐 감소율이죠. 네. 감소율, 매출 감소율이 제일 큰 게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백화점도 세고요. 네. 대형 할인마트는 잠깐 설명드리면 대형 할인마트는 이제 배달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아직도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를 가려면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쇼핑 안 하고 싶거든요. 더군다나 대형 할인마트는 3인 가구, 4인 가구일 때 각광받던 유통업체예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 지금 요만큼씩 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하고 슈퍼마켓이 그나마 이제 감소율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편의점의 네. 그 감소율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 숫자가 줄었다면서요? 네. 뭐 숫자는 작은데 0.2% 줄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굉장히 조금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편의점부터 여쭤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도 편의점이 정말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더 이상은 경쟁하다가 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점도 뭐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편의점이 그 이제 우리나라 인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뒷받침을 안 해서 드디어 이제 폐업하는 이제 점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는 그 특히 편의점이 그동안은 이제 소비자를 이렇게 편의점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객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동안에는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띠부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수대야 뭐예요? 그게? 세수대야처럼 큰 저기 물냉면. 네. 그다음에 뭐 대왕 라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체 상품 개발해. 그렇죠. 네. 자체 상품을 많이 개발했는데 저는 올 상반기에 뭐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편의점이 일본이 편의점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상권의 그 소비자층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편의점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편의점에 그러한 변신 노력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이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갬성이라고 그러죠. 편의점 갬성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저기 혹시 그 사회자님 외국 그 젊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홍대나 한강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고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하도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미라든가 편의점만의 다른 유통업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네. 장점을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혹시- 걱정이 네. 대형 할인마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5년, 10년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 있고 이제 아울렛이라고 하는 대형 할인 매장들 있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울렛 가면 사람들 진짜 버글버글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편의점이 있고 네.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재편됩니까? 5년, 10년 어디가 후에는 좀 더 매출이 늘고 어디는 네. 좀 힘들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뭐 양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양극화. 네. 지금 이 스튜디오가 여기 여의도에 있는데 여기 제가 저기 주차하고 백화점 거쳐서 왔는데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은 저는 이 오프라인 유통점 중에 어떻게 요거를 컨셉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공할 그런 요소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대형 할인마트가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인 가구나 4인 가구 일대에 각광을 받던 그런 유통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주고 3인 가구는 좀 드물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슬세권이라고 그래요.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 슬세권의 유통점들을 소비자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기 주거 공간 근처로 오는 그러한 어떠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가 그야말로 그 간편한 그다음에 아주 우수한 먹거리 를 제공하는 어떻게 변신을 하거나 뭐 그렇게 좀 변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대 간에도 근데 아직도 이용하는 게 달라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어차피 뭐 여의도만 해도 편의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만 네.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편의점에 익숙하고 네. 웬만한 건 뭐 도시락도 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네. 그래서 가격도 바삭하고 네. 기성세대와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CU하고 뭡니까 GS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거는 CU 가야 돼요. 이거는 GS 가야 돼요. 아, 네. 이건 세븐일레븐 가야 돼. 이게 다 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편의점에 가서 사실은 편의점에 가서 이 먹거리가 굉장히 이제 기획이 잘 돼가지고 네. 가격도 괜찮으면서 또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먹거리 개발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함께 좀 감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 이제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네. 그런 거를 잘 좀 그래도 좀 마련을 뭔가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감성도 즐기면서 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고 뭐 이러한 네. 그러한 마음을 좀 이렇게 넣어주는 쇼핑 공간이 그 유통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도 매출 떨어졌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양극화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네. 매출 끌고 가는 게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가 네, 제품들. 네.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백화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일단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 뭐 매출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막 그냥 그야말로 걱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객이 되게끔 어떠한 컨셉을 넣을 건가. 그게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백화점을 쇼핑만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여기 여의도 이제 더 현대 백화점을 제가 지나쳐서 왔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좀 뭐 쾌적한 공간도 있고요. 머무르고 싶은 공간도 있고 네. 좀 핫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백화점 건물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막 빡빡하게 전시를 많이 하냐.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저 무는 것도 못 보게 유리창도 조그맣게 내고 네. 못 나가게 에스컬레이터도 가운데로 돌게 하고 엘리베이터는 조금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 않습니다. 나가게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왜 백화점에 창문 없다는 이야기는 그 알고 창문도 있었는데. 없고 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더현대 이런데 창문이 있네. 그렇죠. 천창 만들고 창문이 뭐예요? 올라가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고 싶은 공간, 네. 뭔가를 하고 싶은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쇼핑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머무르고 즐기고 놀고 하다 보면 저 물건은 뭐 쇼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그 일본 공무원 연구하신 박사님이 출연하러 오시다가 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네. 김포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셨는데 더현대를 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는 일본에 30년 살았는데 네. 이렇게 활기찬 공간을 이런 쇼핑 공간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길래 제가 교수님 영등포 롯데백화점도 한번 가고 아니, 제가 여기 오면 워낙 활기차고 또 패셔너블한 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여기에 섞이면 나도 좀 힙해 보일까 해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동안은 갑자기 좀 엔돌핀도 도는 것 같고 젊은 분위기인 것 같고 여기는 뭐 그런 느낌이 세대도 들어요.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는 백화점이고 제가 왜 현대백화점을 더 현대를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저는 네. 이제 주차하고 오다 보니까 네.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유통업계는 대충 그렇게 봤고 여기 네. 이제 뭐 시커머스 공습 네. 언론들은 뭐 흔히 뭐 돌풍일까 미풍일까 우리는 뭐 쿠팡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고 네 네이버 쇼핑도 있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이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제가 싼 근데 거 지금 좋아하기 알리가 진짜 워낙 원산 폭격을 해서 네.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말려들 것이다.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도 제가 제목만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알리나 테무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제 가보시면
그 중국 제품들이 거기가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없는 기발한 것도 많고요. 품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격은 엄청나게 이제 저렴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운데서 소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렴한 거를 찾게 되고요. 이제 대한민국 소비자가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싸지만 품질 괜찮고 디자인 괜찮은 걸 찾는데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잘 맞아요. 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리나 테무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갈등에 따라서 그다음에 중국 내수 시장도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본토에서 만드는 그 수많은 상품을 어디엔가 팔아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구매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눈높이도 꽤 있고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중국에서 이제 물류센터도 뭐 징둥닷컴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시바 로지스틱스 이런 데서 물류센터도 계약을 해갖고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물건도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중국 물건인지 한국 물건인지 뭐 헷갈리면서 이게 수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이점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소비자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눈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시커머스가 이제 너무 소비자가 좋아하는 이제 그러한 구매 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커머스가 공습을 하면 국내 유통이라든가 제조사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더군다나 유통을 시커머스가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뭐 그게 게이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시장 자체가 시커머스에 의해서 다 이제 장악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쿠팡하고 그다음 네이버도 막 위태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걱정이 지금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소비자가 뭐 애국심만 가지고 아 그래도 쿠팡 써야지. 뭐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본 시장 경제에서. 네. 아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럴까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싸고 품질 좋으면. 근데 분명한 건 테무가 들어오면서 싸다는 인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근데 깜짝 놀랄 만큼 품질은 안 좋더라. 뭐 이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잘 괜찮은 찾으면 것도 있어요. 워낙 좋은 게 있고. 네, 괜찮은 것도 있고 또 디자인도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는지 조금 독특하다, 유니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태무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뭐 집에 태무깡을 해가지고 뭐 10개를 샀는데 그거 다 합해도 5만 원이 안 돼. 근데 하나씩 그거를 언박싱 하면서 이제 영상 만드는 거죠. 그런데 10개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 건지는 거? 하나 이상은 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언박싱 하는 재미, 그 다음에 SNS에 올리는 거가 뭐 건지고 5만 원어치는 돼. 뭐 이렇게 또 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만의 기술력은 있어요. 뭐 지금 주문해서 새벽에 갖다 주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어디 싶어요. 있어요? 네. 뭐 네. 중국도 유통망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렇지만 뭐 네. 우리만큼 유통망이 잘 돼 있는 데가 없고. 네, 그건 뭐 이제 그 배송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공급망이죠. 물류 공급망.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뭐 매니지먼트 SCM이라 그러는데 정말 세계적이죠. 네. 정말 그래서 그 똑같은 배달 우리 3,000원에 이게 기적이라면서요. 일본만 해도 그거 배송비가 6,000원, 5,000원 하는데 그렇죠. 이거 3,000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단순히 구매력이나 뭐 물가 떠나서 그 시스템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한 공급망이라든가 물류망 이런 거는 막 세계 최고의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제조죠. 제조와 그다음에 이제 제조와 관련된 유통은 이제 시커머스가 와가지고 이제 저렴한 상품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품질이 괜찮은 것들도 좀 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게 이제 매출의 비율이 확대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시커머스로 이제 소비자가 몰리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특히 중소 쇼핑몰이라든가 중소 유통업체가
뭐 예를 들면 11번가 뭐 G마켓 뭐 다 벌써 지난번에 작년에 그 티몬하고 UMF가 뭐 네.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소 유통망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쓰러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큰 거죠. 유통기업들만 네. 남겠네요. 남겠는데 네. 마지막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규모가 큰 나라니까 그것도 이제 종국에는 뭐 어떻게 될지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세계랑 알리바바랑 이렇게 또 협약해서 네. 또 아니 같이 근데 또, 이제 네. 아까 뭐 그 세븐브로이 콜라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신세계가 이제 세븐브로이처럼 뭐 계약서를 좀 뭐 허술하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M&A를 하는 것도 이제 그 과정에서 요 중국의 여러 가지 유통이나 제조가 들어오기 위한 뭐 이런 단계적인 들어오기 위한 전략이냐 뭐 그런 것도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죠. 그래요? 네. 네. 우리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물론 중국 기업들을 활용하려고 하겠지만 네네.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우려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기본적으로 저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일단 시장에서는 쿠팡이 이렇게 수익을 뭐 많이 뭐 진짜 뭐 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한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었고 네. 쿠팡이 이렇게 정말 갑자기 이렇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도 예상 못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쿠팡이 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기업들 들어오니까 중국 기업들이 순식간에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정말 많았지만 온라인에서요. 네네. 그럼 아직까지 뭐 한 1년 됐나요, 지금? 네, 뭐 쿠팡 없이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근데 어쨌든 쿠팡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막 굉장히 빨리빨리 고치면서 소비자의 그 선호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은 정말 아직도 강하다. 굉장히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경쟁력은 네. 거의 세계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똑똑한 소비자, 또 이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까다로운 소비자, 막 그다음에 이제 요구 조건이 많은 소비자,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시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또 강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좋은 점을 빨리빨리 이렇게 배워서 따라오는데 가격은 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쿠팡의 아성이 뭐 계속 갈 건가 그런 걱정도 들 수는 있는 것이죠. 알리가 얼마 전에 1,000억 페스타라고 했는데 그게 왜 1,000억 페스타냐면 네.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 1,000억 적자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그 손에 그 비용을 그 입점 업체들에게 주고 네. 싸게 팔아라. 네네. 그 1,000억 페스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쿠팡도 계속 적자였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긴 적자였죠. 기간 동안 적자여가지고 저 쿠팡 저 걱정도 안 되나. 손정희 회장이 배짱도 좋다. 가장 잘못된 기업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배짱 두둑하네. 이렇게. 아니, 저 같은, 그 심장 작은 사람은, 야, 저런 사람 정말 심장은 어떨까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억 페스타라고 하셨는데 1,000억을 손해봐도 좋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버틴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통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 아까 말씀하신 특히 대형 마트들 네. 정말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 네이버와 쿠팡 이제 마이너 업체들 여기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공수 네. 유통시장이 정말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수업 시간에 유통하고 제조업체 중에 제조업체보다 유통이 강자가 된 거는 오래전 얘기다. 근데 유통도 정말 피곤하다.
유통도 너무나 수명 주기도 짧고 정말 거기는 정글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가 더 강자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제조업체하고 유통과의 관계에서 이 제조업체가 옛날에는 제조업체가 강자기 때문에 유통에서 쫓아가 가지고 우리 하이트 맥주 뭐 10박스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데 그거 없어진 지 옛날이 됐어요. 지금은 뭐냐. 저 납품 단가 낮춰라고 유통이 막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하면 제조업체가 버티다가 할 수 없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있다면 어떤 경쟁력이 점이에요? 네. 있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시커머스도 이제 무섭다. 뭐 그런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랄까 그 저기 인적 자원의 그 우수성을 토대로 해서 네. 그 유통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영 같은 소매 업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리브영이요. 네. 이제 올리브영은 주로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중 여학생들의 성지라면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국 관광객도 특히 여성분들 오면 올리브영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브랜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강자가 지금은 다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맞아요. 아모레, 네. LG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화장품은 그 제약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R&D를 많이 하잖아요. R&D를 많이 해가지고 막 신제품을 많이 넣고 그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퍼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모레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잘 모르는 젊은 여성들만 맞아요. 네. 아는 그런 브랜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선별을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올리브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면 피부도 좋고 여드름도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주름살도 안 생기고 그러한 좋은 화장품을 확실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가 중요한 겁니다. 유통업체의 선별 능력을 믿고 올리브영을 가는 것이죠. 좋은 제품만 갖다 놓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한 믿음도 올리브영이 직원들이 좀 게으르게 좋은 제품 들 갖다 놓고 뭐 발라보니까 별로더라 소문나기 시작하면 또 금방 나락입니다. 네, 그렇죠. 다이소 매장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늘어나고 영업이익 높아지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네네. 가끔 다이소 매장을 가보면 역세권에 무슨 다이소가 이러다 백화점 되겠다 싶을 정도로 커져요. 이런 건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우리나라 텔레비에 여행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또 일본에 가면 또 돈키호테라는 데를 그렇게 가가지고 뭐 사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 시부야에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돈키호테는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못하고 접고 갔어요. 신세계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돈키호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이소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싼 거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제 다이소는 좋은 제품을 거기도 선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소라는 유통업체의 그 선별 능력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장 안에 정말 촘촘하게 많은 걸 갖다 놨는데 그거를 골라가지고 집에 가면 후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브랜드를 갖다 놓지는 않지만 정말 싸고 좋은 것만 실렉트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깔끔하게 진열을 잘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싸구려 사기 위해서 내가 돈 없어서 싸구려 사기 위해서 왔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통업체 전반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교수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유통시장이 워낙 출렁이고 있고 뭐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있으시다면요. 네. 시커머스의 공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그 신뢰 혹은 소비자 신뢰라는 게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잘 제공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사실은. 네.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점은 고달픈 거의 거를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잘 공급을 하면 또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는 또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 몰리니까 저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정말 부지런하게 그걸 잘 맞춰가지고 잘 공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힘들고 시커머스의 공급은 염려가 되지만 네.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고 계속 발전할 수가 있고 제 바람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공식을 뭐 전 세계에 이렇게 좀 진출도 하고 뭐 수출도 하는 네, 네. 그러한 유통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